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이수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한 주간의 이슈 어떻게 뽑으셨습니까? 네, 빅데이터가 뽑은 한 주간의 이슈. 이번 주 1위 분야는 경제 분야고요. 금융금리 분야의 키워드는 역시 새마을금고입니다. 뱅크런이라고죠. 우리가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겪은 새마을금고에 6조 원 규모의 단기 자금을 은행권에서 지원하기로 했다라는 게 이슈가 된 것이고요. 네. 새마을금고가 발행한 환매 조건 부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5대 은행, 또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이 이 새마을금고의 환매 조건 부채권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인데요. 각 은행별로 한 5천억에서 2조 원 선으로 이제 매입할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네. 이걸 통해서 이제 은행 관계자들이 정부로부터 새마을금고에 이 RP를 매입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진행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이고요. 뱅크런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 때문에 예금 이탈 속도는 줄고는 있는데 네. SNS나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 이게 과연 근원적인 해결책이냐에 대한 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나 과거에 이제 우리가 과거도 아니죠. 얼마 전에 이제 레고랜드의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부실 사태 이런 것들 때문에도 상당히 이제 심리적인 불안감이 있었는데 채권 시장이 바짝 얼어붙었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러한 채권을 이렇게 은행들에서 사주는 것들이 네. 정말 옳은 것이냐에 대한 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댓글에서는 상당히 이것을 좀 비꼬는 이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보였습니다. 네. 예를 들면 문제 없다더니 돈 빌려주고 나서 이제 이거 새마을금고 아니라 헛마을금고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고요. 예. 차라리 힘없고 생활고에 찌는 서민들에게 좀 그렇게 쉽게 내줬으면 돈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 또 이거 또 세금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또 자산 200조가 넘는데 유동현금 6조가 없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이런 식의 상당히 좀 날을 세운 댓글들이 많이 있었고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새마을금고 경영진들 역시 좀 제대로 은행 경영을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면은 은행 주주가 은행장과 은행 이사의 상대로 이거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좀 강력한 이야기들까지 좀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마을금고 위기가 네. 이 부동산 시장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너무 대출을 많이 해주는 바람에 부동산 시장이 지금 안 좋아지면서 흔들흔들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이자를 더 많이 준다고 적극적으로 예금을 유치를 하기는 했지만 정작 위기는 다른 데서 맞고 엉뚱하게 정부에서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도와주는 이런 형국이 돼버린 거. 이건 한번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금융시장 신뢰인데 신뢰 그러게요. 잃어버린 것 같다. 이런 식의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자, 경제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가 또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전세라는 키워드인데요. 최근에 전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기 매물이나 사기 이슈들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 이 전세와 매매를 동시에 진행하는 전세 사기 매물로 깡통 전세 계약을 유도한 부동산 중개업자 7명이 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 경찰단에 적발됐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네. 말하면 입건한 것이죠. 이것 역시도 보면은 결국에는 평상시에 우리가 계속 얘기했었던 이 전세 사기와 비슷한 형태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개업자, 임차인, 바지 사장이라고 보통 부르죠. 임대사업자 등이 보증보험을 가입한 것 같은 경우에는 전세 금액과 상관없이 전액을 보증해주는 제도를 악용하는 유형이었고요. 보증보험 피해액만 무려 190억에 달했습니다. 조직적으로 공모해서 125건의 임대차 계약을 불법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 7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협의로 입건한 것이고요. 네. 이외에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러한 전세 사기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상장이 보증보험제도의 허점을 노린 사기 범죄를 기본적으로 계속적으로 막겠다. 왜냐하면 결국 이것이 국가재정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단속들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현행 이제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제 징역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은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의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서 중개 업무를 하게 한 자들은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이거 너무 낮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좀 비판들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공인중개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럼요. 저도 전세 계약 많이 맺어봤지만 공인중개사 말을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요. 앞뒤 안 보고 어떻게 보면 중개사의 말밖에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솔직히 네, 말하면. 맞습니다.
자, 2위 주제 어떤 분야에서 나왔습니까? 네, 2위 주제는 좀 즐거운 소식인데요. 스포츠 분야의 주제는 축구입니다. 또 KBS의 또 어떻게 보면 아들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데 네. 슛돌이 하면 또 떠오르는 이강인 선수 있지 네. 않습니까? 이강인 선수가 프랑스 최고 명분 이 파리 생제르맹에 입단했죠. 공식 인터뷰에서 다시 한번 벅찬 소감을 밝혔는데요. 스스로 골에 가까운 플레이를 하는 선수다라고 얘기하면서 다가오는 주전 경쟁에도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이 SNS에서요. 이강인 선수의 파리 생제르맹 이적과 관련된 재미난 사실들이 여러 가지가 좀 정리되어 있는 글들이 있었는데요. 네. 그걸 좀 일단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또 파리 생제르맹을 좀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이강인 선수가 이 파리 생제르맹 역사상 최초의 한국인 선수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 이 파리 생제르맹이 2012년 이래로 지금까지 9번이나 프랑스의 리그를 우승한 거예요. 그간은 네. 11년 동안 9번 우승했으니까 거의 뭐 1강이다 뭐 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전 세계에서 상당히 센 팀이고 또 전 세계의 뭐 우리가 말하는 챔피언스 리그 이런 데서도 뭐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죠. 이적료가 311억으로 한국 선수 역대 2위고요. 뭐 1위는 손흥민 선수고 연봉은 57억이에요. 근데 이 또 팀 내의 최고 연봉자인 은바페 선수가 있습니다. 음악에서. 네. 근데 은바페 선수는 이제 연봉이 1,029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차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예전에 이제 그 월드컵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은바페 선수가 지금 가장 핫한 선수잖아요. 그렇죠. 그 선수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발을 맞추면서 하는 그 경기를 또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상당히 의미 있었는데 파리 생제르맹의 홈구장이요. 네. 이강인 선수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고 유상철 선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 유상철 선수가 98년 프랑스 월드컵 때 골을 기록했던 장소가 이 파리 생제르맹 홈구장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그만큼 의미 있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도 의미 있을 경기장에서 앞으로 있을 이강인 선수의 활약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감을 좀 보이고 있고요. 반가운 소식은 다음 달 3일에 부산에서 전북과 친선 경기를 한다고 합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그래서 파리 생제르맹 유니폼을 입고 국내 팬 앞들에서 이제 이강인 선수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볼 것으로 기대돼서 빨리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네. 또 한 가지 이제 원래는 더 먼저 계약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었던 김민재 선수가 아직까지 그 미넨과의 정확한 이제 그 계약설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건 역시도 빨리 정리돼서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 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300몇십억이다 뭐 이런 얘기도 네, 있었는데요. 그러니까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도 뭐 정리됐다, 네. 뭐 메디컬 테스트도 됐다라고 하는데 정확한 공식 입단 딱 이렇게 오피셜 이게 아직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빨리 좀 확정돼서 우리가 좀 기분 좋게 축구 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3위 주제도 살펴볼까요? 네, 3위 주제는 생활 분야고요. 키워드는 여행 레저 분야에서 나온 건데요. 일본인 인기 여행지 1위가 키워드입니다. 네.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우리나라도 일본을 많이 가지만 일본인들이 올해 여름 휴가에 가장 많이 찾는 해외여행 도시를 이제 리서치한 그 앙케이트 결과가 나온 거예요. 네. 근데 거기서 조사 결과에서 도시 1위가 서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여름 휴가철에 어디를 많이 가느냐라고 했을 때 서울을 제일 많이 온다는 것인데요. 네. 이제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서울이 원래 3위였는데 올해는 1위로 올라간 것이죠. 뭐 서울 외에도 부산이 여름 휴가 인기 여행지로 꼽혔다고 하는데 지난해 여름에는 조사에서 10위권 안에도 못 들었는데 올해는 7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올해 여름 한국을 찾는 일본인들이 연령별로는 이제 청년층 또 여행의 형태로는 여성끼리의 여행이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요. 20대들의 여성들이 서울에 와서 이제 움직이는 것들을 좀 많이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코로나 전이 2019년 수준으로 방문객이 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거는요. 네. 이 서울과 관련돼서 전혀 다른 또 그 관점을 보인 또 나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개인이긴 한데 네. 한 대만의 여성분이 본인이 SNS 글 커뮤니티에 올린 것이 우리나라까지 좀 화제가 됐습니다. 네. 서울에 2번 가지 않는 10가지 이유 이렇게 쓴 네.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서울에 가서 이런 것들이 불편해서 난 더 이상 서울에 가지 않겠다라고 네. 얘기한 건데요. 예. 주요 내용을 좀 보면은 뭐 한국 탓은 아니지만 어쨌든 대기 오염이 상당히 뿌했고 뭐 미세먼지가 심했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인도 위에 자동차들이 다닌다. 불법 주차도 많이 한다. 뭐 예를 들면 인도가 움푹 패인 곳이 많다.
길거리가 너무 지저분하다. 뭐 밤에 보면은 담배꽁초와 구토물이 많다. 뭐 이런 얘기나 아니면은 뭐 지나가는 사람들과 퍽퍽 부딪히는 게 일상이었다. 뭐 이런 것들. 또 뭐 한국 음식은 대만이나 일본 충분히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 굳이 갈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좀 나오게 됐어요. 어디 왔다 간 거예요? 궁금하네요. 그러니까요. 뭐 서울일지 모르겠는데 네. 이 의견에 대해서 좀 엇갈리긴 했습니다. 뭐 이제 어느 정도 맞는 말이라고 공감하기도 했지만 네. 너무 섣부른 일반화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좀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불편함이 있는 거 네. 서울시가 뭐 아니 서울시 말고도 부산시나 뭐 우리 각 뭐 도시들이 많잖아요. 네. 외국인들이 시각이 이렇다고 하는 걸 좀 참고해서 바꿀 부분이 있으면 좀 바꿔나가면 더 많은 외국인들이 올 수 있으니까요. 아, 그럼요. 네. 자, 사회 주제는요? 네, 4위 주제는 산업 분야의 건설이고요. 키워드는 우중 타설입니다. 그러니까 비 올 때 쉽게 말해서 콘크리트 작업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네. 근데 이 뉴스가 좀 어떻게 나온 거냐면 7월 6일에 청주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찾아보다 보니까 사고가 났던 같은 아파트 옆 단지에서는 또 그 주 초에 비가 오는 가운데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해서 거기에 있었던 입주 예정자들이 그것을 보고 이거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얘기가 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입주 예정자들이 공사 현장에 모여서 최근에 뭐 여러 가지로 부실 시공과 관련돼서 상당히 민감한 상황인데 맞아요. 그때가 이제 집중호우의 재난 안전 문자까지 발송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비를 맞으면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니까 이거 물이 섞이면 콘크리트 위험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실 시공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고요. 입주 예정자 30명이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 가서 뭐 안전에 타협은 없다. 안전과 품질을 보장해라. 이런 식의 피켓을 들고 퍼포먼스를 벌였고요. 결국에는 시공업체는 비가 내리지 않는 오전에만 타설 작업했다. 뭐 빗줄기가 굵어진 오후엔 작업을 중지했다라고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발이 잇따르자 시공업체가 이달 안으로 콘크리트 강도 시험하겠다. 뭐 결과를 입주 예정자에게 공개하겠다라고 했는데요. 네. 뭐 우리가 오비락이라고 하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하지만 특히나 이럴 때야말로 좀 주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또 다른 우리 강동구에 있는 아파트가 지은 지 4년 됐는데 예. 철근이 외부로 돌출됐다. 또 벽 갈라짐과 함께 여러 개의 철근이 이제 올라갔다는 사진이 또 커뮤니티에 나온 상황이에요. 네. 그 아파트도 2019년 12월에 준공돼서 지은 지 이제 4년이 되지 않은 신축 단지인데 정말 눈에 보일 정도로 녹슨 철근 덩이가 끊어져서 외벽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는 모습들이 되었거든요. 네. 이제 이러한 불안감 때문에 우리가 좀 신축 아파트들 뭐 다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SNS 의견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소식 우리 안 들으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요. 선진국 됐다 그러고 뭐 부신 가져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꾸 이런 얘기 나오면 정말 얼굴을 못 들겠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좀 예. 안타까운 소식들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5위 주는요? 네, 마지막 5위 주제는 정치 분야고요. 역시 정치 분야에서 키워드는 도로입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논란 변경과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논란되고 있는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고요. 뭐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정치 생명 걸고 승부수를 이제 냈다라고도 하고 있지만 이것이 뭐 이미지를 깎는 자충수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뭐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고 네. 결국에는 뭐 여야 입장에서 너무나도 정반대의 의견들을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과연 이것이 단순히 그냥 정치적 논리 맥락으로 끝날 것이냐 결국 피해보는 것은 주민들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우리 고속도로 하나 만드는 거 이렇게 힘듭니까? 그냥 만들면 안 되나요? 참 복잡하고 어렵네요. 네. 오늘 이슈의 수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